처음으로 현금 흐름의 맛을 본 거예요. 80만 원은 그래도 내가 망하진 않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미쳐버린 거예요. 공간에. 한옥은 거기까지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치킨집을 하게 됐어요. 100%를 넘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생뚱맞게 저는 태양광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이 태양광 사업을 하시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한테 이거 너무 좋으니 너가 한번 인수해보지 않을래? 너 얼마 있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태양광을 인수를 하게 됐어요. 사실 부동산 인장을 다니면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집을 못 사고 태양광을 사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사실은 좀 부모님한테 돈도 빌려가지고 한 2억 초반대 해가지고 태양광을 하나를 샀는데 제 전 재산을 털어서 샀어요. 그때 달달이 현금 흐름이 제일 못 벌어도 150, 많이 벌면 300만 원 초반을 벌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2억 정도가 들여가지고 300만 원을 버니까 수익률이 10% 초반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1억 5천이라는 목돈은 사라졌지만 처음으로 현금 흐름의 맛을 본 거예요. 300만 원이라는 현금이 달달이로 들어오니까 숨통이 확 트이더라고요. 저 이때까지는 저랑 남편이랑 그냥 몸뚱아리를 굴려서 돈을 버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와가지고 야근하면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는 그런 신혼을 즐기다가 갑자기 웬 인턴 한 명이 생긴 거예요. 300만 원을 벌어다 주더니 300만 원이면은 제 연봉 4천만 원 받을 때 그러면서 처음으로 현타를 맞았어요. 저는 제가 되게 비싼 사람이고 엘리트고 되게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 연봉을 받았는데 기업이 저한테 매겨준 가치는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달달이로 세금 떼고 305만 원을 받았는데 이 태양광이 나랑 동급이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교육비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가서 유학도 가고 어학연수도 가고 뭐 봉사활동하고 우린 스펙에 막 미쳐버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들어가서 연봉을 받는 게 물론 뭐 하이닉스를 들어가면 다른 문제겠지만 문과로서는 뭐 200~300만 원 받잖아요. 그게 태양광이랑 동급이라고? 이게 그때 처음으로 돈의 힘이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이래서 돈을 모아야 되는구나. 현금 흐름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딱 생각의 전환점이 된 게 나랑 남편이랑 모아가지고 집을 사서 그냥 깔고 앉으려고 했던 돈이 월 30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돌아오니까 이제 그때 처음으로 희망의 한 줄기를 봤던 게 내가 만약에 아기를 낳아도 직장에서 잘려도 가정주부가 되어도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굉장히 큰 위안이 됐어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려고 이제 했는데 일단 돈이 없는 거예요. 1억 5천이라는 되는 전 재산을 여기다 투자를 하고 심지어 엄마 아빠한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렸어요. 거기도 이제 이자도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당장 강의 살 돈도 없고 그때 동안 나는 그러면 손가락만 빨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부업이라는 걸 해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제일 최저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를 엄청 그때 눈에 진짜 불을 켜고 인터넷을 뒤졌어요. 1,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무자본 창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제가 안 해본 부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도 해봤고요. 한 7만 원 벌었어요. 근데 그 내 노동 대비해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재능이 없었던 건지 무자본 창업도 해보고 뭐 로고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다가 그때 알게 된 게 에어비앤비였어요. 내가 건물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월세를 얻어가지고 집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거를 빡업 사업을 하면은 월세를 내고 남은 돈이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개념이었고 또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시절에부터 에어비앤비를 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라서 내가 이걸 왜 해볼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저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에어비앤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 제 1호기를 잠실에 에어비앤비 투룸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 내 집 주변에서 무조건 해야 돼. 사고방식이 닫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잠실에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난 잠실에 에어비앤비를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잠실에 에어비앤비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뒤져가지고 임대인 설득하고 욕 먹어가면서
그렇게 아득바득 해가지고 잠실에 투룸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는 제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층이었고 80만 원에 투룸이었는데 내가 80만 원 월세 못 내면 내 월급에서 까서줘야 되나? 태양광에서 까서줘야 되나? 80만 원은 그래도 내가 망하진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처음 했고, 제가 이거가 된다는 확신이 너무 없었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100원, 200원 아껴서 했었어요. 왜냐면 언제든 그만두면은 이게 회수가 안 되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1호기를 제가 직접 공사를 했어요. 남편이랑 저랑 그 페인트 칠해서 하고 시트지 붙이고 장판 깔고 시멘트 바르고 그러면서 진짜 셀프 공사를 해가면서 제가 청소 직접 하고 빨래도 직접 하고 진짜 손님 응대도 제가 직접 하나하나 해가면서 했었던 게 제 1호기인 잠실의 숙소였어요. 보증금이 한 1,000만 원 정도였는데 2천만 원으로 제가 잠실 에어비앤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청소도 직접 하고 막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원금 회수를 했어요. 투자금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3개월 만에 원금 회수를 하고 달달이로 200, 300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두 번째로 띠용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내가 300만 원을 벌려고 태양광에 2억을 넣었는데 왜 여기서 1,000만 원 넣었는데 300만 원을 벌고 있지?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때립니다. 엄마, 나 태양광 투자 잘못했어. 내 돈을 돌려내라. 엄마한테 지금 사기를 당했다. 아니 2억을 넣어가지고 300만 원 버는데 이거 1,000만 원 넣어가지고 300만 원 버는데 이거 잠깐만.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진짜 띠용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회사가 부질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두 개 해가지고 거의 500에서 600이라는 돈을 버니까 저는 제 평생을 투자를 해가지고 저라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몇 달이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이 인턴을 키웠는데 인턴이 과장이 된 거예요. 저가 과장이 되는 거는 밥도 사고 저 상사한테 잘 보이고 이렇게 감정 노동과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정신 스트레스와 이 모든 걸 바쳐야지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몇 달 안에 내 연봉을 뛰어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쳐버린 거예요. 공간에. 그때부터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에어비앤비에 목숨을 걸어야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딱 들었던 생각이 내 집 주변에 직주근점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사업도 내 집 주변에 있어야 지금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잠실은 내국인 위주인 거예요. 매일 청소해야 돼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돈도 많이 벌면서 외국인도 많이 오면서 장박해가지고 청소도 좀 덜 하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더 상급지가 어디지라고 눈에 불을 켜면서 보게 됐던 게 그때 홍대랑 저 마포구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싹 다 뒤졌어요. 그래서 신촌에 2호점, 3호점을 동시에 오픈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반지하부터 시작해서 제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바퀴벌레 나오는 숙소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웃 주민한테 제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웃 주민이 와가지고 너 망하게 할 거라고 욕도 먹었고, 공사하다가 진짜 중단된 적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운영 잘하겠다 엄청 보듬고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친구가 되다시피 할 정도로 되게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저도 같이 성장을 해 나갔어요. 그럼 근데 에어비앤비는 이게 명의가 한 명밖에 못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걸 늘리신 거예요? 저희 가족들을 다 참여를 했습니다. 제 명의는 하나였어요. 나는 숙박업이 너무너무 재밌고 공간 사업이 너무너무 재밌고 이게 내 적성에 딱이고 나는 이걸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싶은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명의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게 부업으로서만 딱 되지 사업 레벨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른 방법이 없나 미친 듯이 찾다가 알게 된 게 한옥은 명의가 필요가 없다. 법인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옥이 실제로 북촌에 한옥을 40몇 개나 하고 있는 법인도 있고 이거다. 한옥을 미친 듯이 구하고 다녀서 한옥을 또 했어요. 한옥을 했는데 명의 제한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옥이 단독이잖아요. 민원도 없고 그리고 특별하잖아요.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옥이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한옥을 더 늘려야겠다. 난 이걸로 진짜 목숨을 걸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북촌, 서촌 뭐 여기저기 한옥 다 뒤졌어요. 근데 한옥이 없는 거예요. 한옥은 지어지지가 않잖아요. 공급도 없고 이미 다 선점을 한 거예요. 이미 다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다 선점을 했기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권리금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수익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한옥은 거기까지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치킨집을 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갑자기. 너무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외도민도 많이 해보고 한옥도 해보고 막 숙박업을 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들었던 게 결국에는 우리가 부동산이에요. 결국은 부동산이라서 내가 나중에 건물주가 됐을 때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컨텐츠를 내가 사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이 건물의 이자를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숙박업이니까 내가 다가구 빌라 같은 거를 풀 레버리지로 샀을 때 뭐 단기 임대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외도민을 해가지고 월세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자신이 난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다가구 빌라를 살 수도 있겠네? 내가 더 많은 수익률을 뽑을 수 있으니까 난 훨씬 더 안전하게 오피스텔도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고 난 모텔도 살 수 있겠네? 왜냐면 나는 숙박업 운영 경험이 많고 난 운영을 잘하니까 그냥 모텔 건물을 사가지고 내가 운영을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돈 되는 건물은 상업지에 있는 건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업지에 있는 건물을 내가 사서 내가 내 건물에서 운영을 잘해서 임차를 주는 것보다 수익률을 높이고 내가 운영을 잘할 수 있으려면은 이 건물에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많이들 하는 게 요식업이었어요. 상업지에 카페 아니면은 치킨집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상업지 건물을 사게 될 수도 있잖아요. 상업지 건물을 사게 되면 내가 카페라든지 치킨집 같은 거를 운영을 잘 할 줄 알아야 상업지 건물을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갑자기 치킨집을 인수를 해서 제가 운영을 해봤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부업의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제가 치킨을 튀기러 회사 끝나고 저녁에 치킨집에 가가지고 하루에 100마리 튀기고 새벽에 마감 청소하고 몇 시간 못 자고 다시 출근하고 알바도 쓰고 가족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치킨집을 운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식업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무걸리에 들어가서 제가 내 몸빵으로 그냥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진짜로 지금까지도 카페라든지 돈가스 집이라든지 뭐 요식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말 존경심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시다. 공간 임대 사업을 하다가 요식업을 하니까 완전 딴 세상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로.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재료비, 프랜차이즈 가맹 물류비, 임대료도 만만치가 않고 인건비 부담도 너무 심하고 플랫폼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고 리뷰 이벤트 무조건 해야 되지, 광고비 무조건 써야 되지, 플레이스 작업해야 되지. 여기는 그냥 마케팅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요식업이 박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걸리에 들어가서 사실 3천만 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식업이라는 사업도 경험을 해보면서 다시 난 공간 임대를 사랑해, 공간 다 해낸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숙박업 시장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숙박업 강의 들으러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망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익률도 사실은 되게 좋은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내가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런 사업이 참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 다시 숙박업 사업을 집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웬걸 이제 명의도 없어. 한옥도 없어. 그 다음에 요식업도 해봤는데 요식업 길보다는 공간 임대 쪽으로 나가고 싶어.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경매도 했어요. 그래, 현금 흐름 좋다. 근데 아파트로 몰리는데 이유가 있어. 시세 차익을 경험을 해봐야겠어. 경매가 창이야. 이러면서 이제 경매를 엄청 하러 다녔어요. 근데 직장인으로 부업하기에는 경매가 너무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대리 입찰비도 10만 원씩 계속 나가는데 이게 공간 임대에서 벌고 여기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쪼달리잖아요. 이게 계속 폐차를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높게 쓰고 싶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경쟁인지 모르겠는데 낙찰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돈을 많이 쓰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경매를 열심히 하러 다니던 시점이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공공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소유자들이 법원까지 와가지고 100%를 넘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수익률은 이만큼인데 100% 이상 이러면서 다 실수요자들이 낙찰을 받으니까 내가 임장하는 시간 대비 그 다음에 휴가도 1년에 15번밖에 못 쓰는데 나머지는 계속 대리입찰을 해줘야 되는데 경매라는 게 참 메리트가 있지만 직장인의 부업인 나의 상태에는 좀 맞지 않겠다. 게다가 아파트 가격이 되게 많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조금 효율이 안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막 찾아보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게 고시원을 창업을 또 하게 됐습니다. 고시원 사업은 되게 특이한 시장이더라고요. 들어갔을 때 그냥 난리였어요. 변호사를 소개해줄까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부산역에 총 6채.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